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멀쩡했던 우리 집이 폐가처럼 괴기스럽게 변했다. 이제 다 끝이구먼. 치매를 앓고 계시던 할머니가 나에게 건넨 건 이 한마디와 손에 쥐고 계시던 누룽지 맛 사탕 하나였다. 평소에 내 행실이 착해서일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할머니가 사탕과 함께 건네었던 말이 떠올랐다. 뭐가 끝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무료로 얻는 사탕에 기뻐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우리 집 바로 앞에는 내가 이곳에 이사 오기 전부터 세워져 있던 노인정이 하나 있었다. 마을의 어르신들이 가끔씩 모여 떠드시는 소리가 지방까지 들려와서 나는 그 노인정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다. 또 어느 한 번은 개고기를 먹겠다며 살아있는 개를 칼로 손질해서 마을 사람들의 신고까지 있었다. 그때 내가 본 그 개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자신을 죽이던 그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건지 자기가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던 내가 원망스러웠는지 걔는 결국 눈을 부릅뜨며 죽어갔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노인정에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싫진 않았다. 가끔씩 주시는 사탕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서는 무언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다른 분들보다 더 가까이 지내는 할머니가 한 분 있으셨는데 그 할머니가 바로 누룽지 맛 사탕을 주셨던 그 할머니였다. 내가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난 건 사탕을 받는 후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우리 집을 바라보고 계셨다. 우리 집과 마주보고 있는 그 노인정의 거리는 꽤나 가까웠다. 네 걸음으로 크게 5걸음이면 우리 집 앞에서 노인정의 입구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 추우신데 여기서 뭐 하세요? 내 말에 할머니는 대답 대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할머니의 주먹진 오른손이 나에게 펴졌다. 손 안에는 누룽지 맛 사탕이 2개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할머니를 바라보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임을 단박에 알아차리고 나는 사탕 하나의 포장을 까서 할머니의 입속으로 넣어드린 후 나머지 하나를 내 입으로 넣었다. 입안에 누룽지 맛 특유의 달달함이 가득 퍼졌다. 한참을 오물거리고 있자 할머니가 무겁던 입을 드디어 서서히 떼셨다. 다 끝이구먼. 역시 또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맨날 끝이에요? 내가 물어봤지만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다. 매일 이런 식이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끝이라는 할머니의 말에 내가 물어보면 할머니는 말없이 우리 집을 바라보실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중에 집을 짓고 사려면 지금부터 착하게 살아야 해요. 처음으로 할머니의 입에서 2번째 문장이 나왔다. 하지만 역시 나는 그 말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노인정의 오른편을 가리켰다. 할머니의 손끝을 따라가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언제 지었는지 모를 집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상하다. 언제 저기 집이 있었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집이었다. 아니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한 집이라고 하는 맞는 표현인 듯 싶었다. 우리 집과 마주보고 있는 노인정의 크기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서 그 집도 우리 집과 살짝은 마주보고 있는 형태였지만 지금까지 저 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어라. 하지만 저 집이 뭐가 어쨌다는 건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모르겠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할머니를 바라보자 할머니는 또다시 말없이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노인정에서 갈색 가죽 점퍼를 입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시며 말했다. 누님, 여기 있으시면 감기 걸려요. 들읍시다. 할머니보다 젊어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타고 계시는 휠체어의 손잡이를 붙잡고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노인정으로 들어갔다. 할머니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도 뒷머리를 긁으며 우리 집으로 몸을 돌렸다. 왜인지 등 뒤에서 한기가 밀려오는 듯했다.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지 아마 3주가 지났을 것 같았다.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언제나 매주 목요일은 우리 집을 바라보고 계시는 할머니가 3주 전부터 보이질 않았다. 괜한 걱정이 들어 아무도 없는 노인정의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리자 갈색의 가죽 점퍼를 입은 예의 그 남자가 나에게 이리 와보라는 손짓을 하며 나오셨다. 내가 다가가자 남자는 누룽지 맛 사탕 5개를 나에게 건넸다. 순간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나는 사탕을 건네받으며 그에게 물었다. 할머니는요?
그러자 순간 그의 얼굴에는 안 좋은 안색이 스쳐 지나갔고 역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었다. 돌아가셨단다. 그때 마지막으로 너에게 사탕을 주시고 바로 그 다음 날에 멍해진 얼굴로 그가 건넨 사탕만 바라보고 있자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툭툭 치며 말했다. 불행 중 다행이지만 편히 가셨을 거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전날에 나에게 너한테 이 사탕을 주시라고 하더라. 자신이 죽을 걸 아셨던 거지. 그의 얼굴에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표정이 역력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가죽 점퍼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며 노인정으로 다시 돌아갔다. 나 또한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안 좋은 소식을 들어서인지 그날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건네려 하셨던 누룽지 맛 사탕을 바라보았다. 결국 할머니가 하고 싶으셨던 말을 끝내 듣지 못했다. 그러자 순간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머니가 했던 행동이 떠올랐다. 저녁을 준비하고 계시던 엄마를 지나쳐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다. 여전히 집 앞에는 노인정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그 집이 있었다. 할머니가 그 집을 가리켰던 이유가 뭘까? 노망한 늙은이의 이유 없는 행동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집에서 나오는 묘한 기운은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던 그 집의 문이 갑자기 열렸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할아버지였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팔티와 반바지만 입고 있었고 그의 왼쪽 허벅지는 개에게 물린 듯한 이빨 자국이 나 있었다. 자신의 집을 바라보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말없이 씩 웃으며 그대로 지나쳤다. 저번에 느꼈던 한기가 다시 내 몸에 솟아났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느낌이었다. 남자는 나를 지나치곤 어딘가로 향했다. 어디로 갈지 그를 바라보았지만 남자는 결국 내 시야에서 사라지기까지 어딘가로 들어가거나 하지 않았다. 남자에게서 다시 그 집으로 시선을 돌린 나는 역시 집이 무언가 이상하는 걸 깨달았다. 다른 집들과 다르게 오직 그 집만이 훨씬 낡아 보였다. 건물 외부에 칠한 페인트는 거의 다 벗겨져 있었으며 군데군데 거미들이 움직이는 것도 눈에 보일 정도였다. 무서운 기분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고개를 돌렸다. 어라? 집으로 돌리는 시선의 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바로 노인정의 왼편의 공간이었다. 역시 처음 보는 집이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이번에도 내가 지금까지 인식하지 않던 집일 뿐인가? 이 집도 오른편의 집과 마찬가지로 묘한 느낌이 강하게 풍겨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은 아니었다. 저번에 할머니가 오른편의 집을 가리킨 후 나는 분명 노인장의 왼편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자동차 세대가 주차할 수 있을 정도의 빈 공간만 있을 뿐이었다. 분명 그곳이 맞다. 여전에 개를 죽였던 그 장소였고 나는 확실히 기억한다. 순간 내 머릿속을 헤집고 또 다른 공포가 들어왔다. 그대로 굳어버렸다.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다. 왼편에 자리 잡은 집의 문 앞에는 그 녀석이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내가 구하지 못했던, 아니 구할 마음이 없었던 그 귀였다. 창백한 녀석의 몸 곳곳에는 칼로 찢긴 듯이 너덜너덜한 살가죽이 바람에 휘날렸다. 온통 하얗게 변해서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를 그 녀석의 눈과 마주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와 반대쪽을 향하고 있던 그 녀석의 고개가 내 쪽으로 삐걱거리며 돌아갔다. 순간 축 처져 있던 녀석의 꼬리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멍. 얼어붙었던 몸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아니 내 몸을 굳게 만든 그 묘한 기운보다 지금 내 머릿속을 채우는 공포심이 더욱 강했기 때문인가. 나는 나오지 않았던 비명을 지르며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다. 내 비명 소리를 들은 듯 엄마는 놀라며 나에게 다가왔다. 왜 그래?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말했다. 엄마, 우리 집 앞에 있는 노인정 옆에 원래 집이 있었어. 그러자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미칠 것만 같았다. 나는 걱정하는 엄마를 뒤로 한 채 내 방으로 들어갔다. 내 방에 있는 창문을 열면 우리 집의 창고가 보인다. 창고의 담은 그리 높지 않아서 고개를 조금만 들면 바로 노인정의 입구가 보인다. 창을 열면 그 개가 꼬리를 흔들며 내 방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 쉽게 열지 못했다. 나는 몇 번의 심호흡 끝에 거세게 문을 열었지만 개가 들어오지는 않았다. 고개를 들어 노인정을 한번 바라보자. 그 옆에 자리 잡는 오른편과 왼편의 집도 살짝 보였다.
걱정했던 그 걔는 보이지 않았고 오른편 집의 남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았다. 내가 미친 건가? 내가 지금 정상이라면 지금 내 눈에는 왼편의 집이 보이면 안 된다. 저긴 분명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땅이라고. 그렇다면 오른쪽 집은? 저것도 지금 내가 귀신에 씌었기 때문에 보이는 환각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아직 오른쪽은 확신할 수 없지만 왼쪽의 집은 확신한다. 저건 귀신의 장난임이 분명했다. 귀신이라면 어떤 귀신이지? 그 개가 나에게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 순간이었다. 노인정의 문이 열리며 여전히 가죽 점퍼를 걸치고 있는 그가 나왔다. 그는 자신이 나온 노인정의 오른편과 왼편의 집은 관심조차 없는지 어디론가 걸어갔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눈에는 보였다. 그가 문을 열었던 그 순간 노인정의 내부가 내 눈에 들어왔다. 내부는 전에 내가 봉사활동으로 갔었던 그 건물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살고 있는 듯한 집처럼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으며 TV가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컵을 들고 입안에 가져가는 그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내가 자신을 바라보는 걸 알아차린 것인지 할머니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할머니는 오른쪽 집의 남자처럼 씩 웃었다. 입이 찢어질 듯이 웃는 모습에 내 눈에서는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너무나 심한 공포에 주체할 수 없는 듯했다. 다행히도 아랫도리가 젖는 일은 없었지만 지금 나는 엄청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 모르겠다. 뒤로 돌리면 그 개가 나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할머니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이유인지 열렸던 문은 닫히지 않았다. 할머니는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이내 무언가를 나를 향해 꺼내든다. 누룽지 맛 사탕이었다. 그제야 그녀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에게 누룽지 맛 사탕을 준 것인지 이해가 간다. 전에 봉사활동으로 노인정에서 그녀의 머리를 감겨줄 때 그녀가 나에게 했던 말이었다. 아직 치매가 심해지지 않던 때라서 나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었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죽어서 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법이야. 학생은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죽어서 풍요롭게 살 거야. 사탕 따위를 무료로 주는 그런 작은 선행이 죽어서 대체 얼마나 큰 부로 다가오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사탕과 나를 번갈아 보며 웃는 그녀의 모습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그 때문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순간이었다. 노인정이었던 그 건물이 무언가 점점 바뀌는 기분이었다. 붉은색의 벽돌이었던 외부는 옆집과 마찬가지로 무언가 낡은 느낌을 풍기는 갈색으로 바뀌었고 검은색으로 코팅되어 있던 유리문은 어느새 초록색의 철문으로 바뀌었다. 마치 노인정과 다른 집이 합쳐진 듯 괴상한 모양이었다. 그러자 그녀는 여전히 찢어질 듯 웃으며 내 쪽으로 손가락질을 했다. 나를 왜? 그녀가 왜 나한테 손가락질을 한 건지 이해하는 순간 나는 재빨리 집 밖을 뛰쳐나갔다. 어느샌가 가족들의 목소리와 인기척은 들리지 않는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까지는 아주 잠깐의 시간이 걸렸다. 집 밖을 나와 노인정과 우리 집 사이에 서서 우리 집을 바라보았다. 노인정과 마찬가지였다. 마치 다른 집과 섞인 듯 괴상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 우리 집을 바라보자 등 뒤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다. 지금 이 상황의 사람의 말소리는 상당히 깊은 소식처럼 들려왔다. 재빨리 등을 돌리자 귀신은 내 기쁜 마음을 알고 놀린 듯이 내 앞에는 오른쪽 집의 남자와 가죽 점퍼에 그 남자가 수다를 떨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러자 오른쪽 집의 남자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난다. 봉사활동 갔던 날 가죽 점퍼의 남자는 울고 있었다. 손에 들려있는 누군가의 사진은 그가 누군가를 떠나보낸 일로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사진 속의 남자는 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왼쪽 허벅지에 개의 얼굴을 눕혀놨던 그 할아버지. 개의 시선이 나를 향하도록 만들었던 그 남자. 개의 살가죽을 너덜너덜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왼쪽 집에서 예의 그 개가 나타났다. 순간 나는 봉사활동에 갔던 날 가죽 점퍼의 남자가 들고 있던 사진이 한 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남자의 손에는 3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의 인물은 나와 우리 엄마였다. 나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괴기스럽게 변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다. 등 뒤에서 치매에 걸린 아니, 치매에 걸렸던 그 늙은이가 웃는 소리가 들린다.
두 번째 이야기.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노란색, 갈색, 단풍색 아름다운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작은 동산이었다. 그곳에는 아빠가 있었고 엄마가 있었다. 나는 나비를 쫓아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며 동산을 쏘다녔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당신들의 입가는 미소를 그리고 있었다. 한참 동안 뛰놀던 나는 돗자리에 앉아 엄마가 집어주는 김밥을 입에 넣고 우물거렸다. 기분이 좋았다. 아빠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행복했다. 그래서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어느 순간이었다. 갑자기 풍경이 바뀌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던 아름다운 동산은 검붉은 빛깔이 도는 불길한 색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엉엉 울었고 아빠와 엄마를 찾아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다. 그게 실수였을까? 한 남자의 등이 보였다. 그 앞으로 아빠와 엄마가 보였다. 남자는 입을 우물거리고 있었고 이내 아빠의 목에서는 피분수가 솟구쳐 올랐다. 나는 너무 놀라 그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았다. 나는 엉엉 울며 엄마의 목에서 솟아오르는 붉은 피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게 보였다. 나는 그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 엉엉 울면서도 눈에 힘을 주었지만 그때쯤이면 끝끝에 잠에서 깼다. 이 악몽을 꾸고 일어나면 항상 눈물이 범벅돼 있다. 부모님이 실종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얼굴조차 가물가물하여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얼굴들이지만 내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은 더욱 진해져 있었다.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옷가지들 사이로 손을 뻗어 담배를 찾았다. 한 기비 꺼내 물고 불을 붙인 뒤 깊게 빨아들이자 순간 현기증이 일어난다. 이내 연기를 내뿜었다. 이 연기처럼 나를 괴롭히는 악몽들도 공기 중에 섞여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부모님은 살아계신 것일까? 아니면 죽은 것일까? 죽었다면 범인은 어떤 사람인가? 아니 범인은 과연 사람이 맞을까?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문득 손이 불에 댄 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다 타버린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새벽부터 잠에서 깬 탓일까? 더 이상 잠이 오지 않는 것을 느끼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얇은 옷들과 잠바를 뚫고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파고 들어온다. 잊을만 하면 꿈을 꾸고 또 잊을만 하면 꿈을 꾼다. 웨비우스의 띠처럼 벗어날 수 없는 악몽의 반복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복잡하다. 왜 나는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며 이런 슬픔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일까? 문득 엄마가 만들어준 김밥이 먹고 싶어졌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지만 나는 그때 그 실종사건 속 어린아이였던 시간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 것일까?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다니. 하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엄마의 김밥이 먹고 싶다. 꿈속에서 먹은 김밥의 맛은 행복이었으니까. 한참을 걸었다. 큰 길로 나오자 이 시간에도 요란한 네온사인이 반짝거리는 밤거리가 보인다. 여자를 끼고 모텔로 들어가는 남자가 보인다. 사람들을 붙잡으며 호객 행위를 하는 젊은 사람이 보인다. 술에 취해 몸도 못 가누는 중년 회사원이 보인다. 그렇게 사람 움직이는 밤거리를 지나 조금은 한산해진 거리. 24시간 김밥집이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려 보이는 아이들 무리가 보인다. 남자 쓴 여자 둘, 가출한 아이들인가. 들어오는 나를 보고 상처 입은 어린 늑대들처럼 사나운 눈빛을 보인다. 상관하고 싶지 않다. 저 아이들에게도 사정이 있고 각자의 슬픔이 있겠지만 내 가슴속은 누군가의 사정을 헤아려 줄 정도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정말 김밥이 먹고 싶었다.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타난다. 김밥 한 줄을 시키자 뭐가 불만스러운지 투덜거리며 시야에서 사라진다. 잠시 후 김밥 한 줄이 덩그러니 작은 접시에 담겨 나온다. 젓가락을 들어 김밥 한 개를 집어 들고 입으로 넣어 보았다. 오물오물 가만히 씹어 보았다. 김밥은 참 맛있었다. 너무 맛있는데 내가 찾고 그리워하던 그 맛은 나지 않았다. 한 개를 더 집어 먹어 보았다. 한 개를 더, 또 한 개 더. 아무리 먹어보아도 김밥은 그저 마시기만 했다. 나는 이상하게 화가 나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너무나 화가 났다.
그래서 계산서를 내미는 주인의 얼굴을 냅다 후려갈겨버렸다. 이 맛이 아니잖아. 빌어먹을 화가 풀리지 않았다.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왔다.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주인의 온몸을 향해 분풀이를 해댔다. 듣기 싫은 까마귀 울음소리처럼 울부짖어대는 주인의 몸뚱이를 고기처럼 다져놓고 나자 어느 정도 화가 풀리는 것 같았다. 구석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어린 아이들 몇 명이 눈에 들어왔다. 괜찮아. 너희들에게는 화가 나지 않았단다. 나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지만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달려나가 버린다. 일주일이 흘렀다. 귀비에서 속보네 뭐네 뭐라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니 교회를 가야 하기 때문이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교회에 들어가자 북적거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정성에 감동하여 은혜를 내려주실 것 같았다.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끼며 예배당에 들어섰다. 주기도문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며 주님께 기도드렸다. 부모님은 어찌 된 것인가요? 이 의문스러운 일들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다른 이들이 자리를 뜨고 또 다른 이들이 자리를 채운다. 그리고 그들 또한 자리를 비우는 게 느껴진다. 그래도 나는 정성스럽게 기도드렸다. 이들 중 누구보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매달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주님은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았다. 나는 너무 화가 나고 서러워서 엉엉 울었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온다. 그는 자신이 이 교회의 목사라고 소개했다. 나는 이 목사님이라면 주님에게 내 뜻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에게 내 마음속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진지하게 듣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내식 웃으며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니 정성을 보이라고 했다. 그의 웃음 뒤로 반짝이는 금리 몇 개가 보였다. 나는 절망했고 분노했다. 그렇다. 주님 같은 건 없었다. 그의 금리를 박살 내버리고 싶었다. 이런 놈이 목사라면 주님도 비슷할 것 같았다. 나는 그놈을 잡아뜨렸다. 어이쿠하고 자빠지는 그놈 위로 올라타 이 더러운 기분이 사라질 때까지 밟아주었다. 하지만 아무리 밟고 지식여도 이 더러운 기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놈을 팬 내 손조차 불결하게 느껴졌다. 손을 씻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손을 씻었다. 어딘가에 굴러다니던 무거운 쇠뭉둥이로 그놈의 머리를 깨부수고 콸콸 쏟아지는 붉은 물로 손을 씻어 내자 그제야 이 분노가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다. 며칠이나 흘렀을까 나는 방에 틀어박혀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분하고 억울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면 은혜를 내려주실 줄 알았건만 이제 그런 것도 다 소용없게 느껴졌다. 차라리 악마가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복잡하고 터져버릴 것만 같은 머리를 식히고 싶다. 해가 지고 달이 뜬다. 다시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달이 뜬다.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하루하루. 해가 졌으니 역시 달이 떠오른다. 문득 피곤해져서 눈을 감았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기적처럼 내 앞에 악마가 나타났다. 얼굴을 보았다. 윤곽은 있지만 마치 깜깜한 밤빛 한 점 없는 공간을 보듯 이목구비가 보이지 않는다. 그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얼굴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이 악마라고 했다. 내가 간절히 바랐기에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목사보다 뛰어났고 주님보다 전지전능한 것 같았다. 그는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를 들어주는 대신 한 가지를 가져가겠다고 했다. 무엇이든 좋았다. 이 빌어먹을 의문뿐인 상황에 해답을 찾을 방법이 생긴 것이다. 나는 그에게 부탁했다. 부모님을 죽인 범인을 알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곤 사라져 버렸다. 언제나처럼 익숙한 나비가 날아다니는 동산, 엄마와 아빠가 보인다. 그리고 이내 풍경이 바뀐다. 한 남자가 말을 처참하게 죽인다. 나는 미친 듯이 뛰어들지만 아무리 뛰어도 가까워지지 않는다. 잠시 후 엄마마저 피를 쏟아낸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돌린다. 누구냐? 네 정체는 뭐냐? 눈을 부릅뜨고 그놈의 얼굴을 쳐다봤다. 돌아가는 고개, 그와 시선이 마주친 나는 그의 정체를 알고 절망하고 말았다.
그 얼굴은 내 자신의 얼굴이었던 것이다. 어느샌가 악마가 나타나 말했다. 진실을 확인한 기분이 어떠냐고. 내 부모를 죽인 것은 너 자신이라고 마음껏 절망하고 슬퍼하라고. 그 슬픔과 절망이 자신에게는 힘이 된다고 나는 할 말을 잊었다. 이런 게 진실이라면 차라리 모르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다. 이 기억을 지울 수는 없겠냐고. 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에게 진실을 얻었고 그는 내 기억을 가져갔다. 꿈을 꾸었다. 노란색, 갈색, 단풍색 아름다운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작은 동산이었다. 그곳에는 아빠가 있었고 엄마가 있었다. 나는 나비를 쫓아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며 동산을 쏘다녔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당신들의 입가는 미소를 그리고 있었다. 한참 동안 뛰놀던 나는 돗자리에 앉아 엄마가 집어주는 김밥을 입에 넣고 우물거렸다. 기분이 좋았다. 아빠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행복했다. 그래서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어느 순간이었다. 갑자기 풍경이 바뀌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던 아름다운 동산은 검붉은 빛깔이 도는 불길한 색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엉엉 울었고 아빠와 엄마를 찾아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다. 그게 실수였을까? 한 남자의 등이 보였다. 그 앞으로 아빠와 엄마가 보였다. 남자는 입을 우물거리고 있었고 이내 아빠의 목에서는 피분수가 솟구쳐 올랐다. 나는 너무 놀라 그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았다. 나는 엉엉 울며 엄마의 목에서 솟아오르는 붉은 피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게 보였다. 나는 그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 엉엉 울면서도 눈에 힘을 주었지만 그때쯤이면 끝끝에 잠에서 깼다. 나는 그놈을 꼭 잡고 싶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지극히 정상. 모두 미쳤어. 나만 제대로 된 거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나는 지극히 정상이야. 근데 왜 건드리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다들 나한테만 지랄이야 시발. 옆집에 사는 미친 노망난 늙은이도 계속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죽여버렸어. 근데 난 지금까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죽여도 되더라. 죽여도 아무도 몰라. 지금 벌써 4명째야. 역시 죽어 마땅한 녀석들은 죽여도 되나봐. 신이 다 용서해주고 죄를 묻지도 않아. 내 뒤에 앉은 그 미친 놈도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 자꾸 괴롭히고 돈 뺏고 심부름시키고 때리고 욕하고 죽여도 돼. 이미 많이 죽여왔잖아. 그냥 칼 몇 번 박으면 아파하면서 죽어. 근데 죽으면 아무리 찔러도 아파하지를 않아. 그래서 그 미친 녀석은 내가 2번만 받고 손가락을 하나씩 잘랐어. 그랬더니 나한테 미안하대. 다시는 안 그러겠대. 나한테 잘못했대. 자기가 잠깐 미쳤었대. 그래서 그냥 태워버렸어. 미친 놈이니깐 미친 놈들은 다 죽일 거야. 내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 먼저 한 2번 찌르고 손가락을 다 자르면 그 녀석을 구할 수 있어. 미친 놈을 우리처럼 정상인이 되게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잘못을 저질렀으니깐 태워버려. 그럼 정말 울면서 아파하면서 죽더라고. 그때 얼마나 내 기분이 좋은지 알아? 미친 놈 하나를 구원해 준 거잖아. 내가 벌을 준 거고.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여러 명을 죽였어. 방금 내 어깨를 치고 지나간 미친 양아치 자식도 그렇게 죽였어. 역시 살인마도 직업인가 봐. 좋은 직업이야. 먹을 것도 마음껏 구하고 배고프면 죽여서 구워 먹으면 되니까. 그거 알아? 사람 고기 말이야. 너무나도 맛있어. 특히 젊은 애일 술을 적당히 즐기고 맛도 좋아. 난 그렇게 배웠어. 근데 사람들은 살인마를 혐오하고 무시하고 무서워하더라고. 너도 충분히 살인마가 될 수 있어. 업적을 쌓으면 명예롭고 훌륭한 희대의 살인마가 될 수 있다고. 근데 넌 왜 무서워하니? 내가 싫어. 너도 날 무시하는 거야? 너도 다른 사람처럼 나를 혐오해? 기분 나빠. 복수할 거야. 날 무시하는 사람들, 날 혐오하는 사람들 모두 내가 다 먹어치워 버릴 거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지? 내가 올바른 거지? 왜 대답이 없어? 너 말이야. 너 거울 속에서 날 먹고 있는 너. 점점 힘이 빠져가네. 네 번째 이야기.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오늘은 유독 비가 심하게 온다. 천둥 번개는 치지 않는다.
나와 친구들 7명은 MT를 왔고 방은 하나뿐이지만 굉장히 큰 방이다. 잠깐 사이에 정전. 잠시 후 불이 켜졌다. 가운데 피를 상당히 흘린 친구의 시체. 우린 모두 놀랐다. 우리가 놀란 이유는 시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중에 살인마가 있기 때문이다. 시체를 본 우리 6은 모두 굳었다. 도망쳐야 한다. 살고 싶다. 친구 한 명이 도망치려고 문으로 뛰어간다. 또 정전이다. 잠시 후 불이 켜지면 저 친구의 시체가 있을 것 같다.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저 녀석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불이 켜지지 않는다. 비명소리가 들린다. 2명이다. 누군가가 내게로 다가온다. 나는 그대로 뒷걸음질을 쳤지만 얼마 못 가서 벽이 등에 닿았다. 잠시 후 불이 켜졌다. 내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문 앞에 시체 2구가 있었다. 남은 친구들은 나를 제외한 3명. 우리는 서로를 믿지 않았다. 믿을 수도 없었다. 게다가 2명은 커플이다. 그렇다면 저 2명이서 짠 것인가? 나는 너무 무서워서 구석에서 앉아 있었고 정전이 일어나질 않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죽이라고. 살고 싶으면 죽여야 한다고. 어쩌면 나를 제외한 3명이서 짜고 죽인 것일 수도 있다고. 나는 가방 속에 있던 작은 과도를 몰래 속주머니 속에 숨겼다. 정전이 일어나는 순간 난 마구 휘둘러야 한다.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잠시 후 정전이 일어났다. 나는 소리를 지르면서 칼을 휘둘렀다. 무엇인가 내 칼에 베었다. 그것도 상당히 심하게 베인 것 같다. 잠시 후 불이 들어왔다. 남아있는 건 나와 커플 중 한 명인 여자애. 저 여자애가 범인이었다. 확실하다. 손에 칼을 들고 있다. 비록 울고 있긴 하지만 저건 모두 다 연기일 뿐이다. 죽여야 한다. 살려면 내가 죽여야 한다. 조심스레 다가간다. 갑자기 내게 말을 건다. 왜 죽였냐고 물어본다. 왜? 죽인 건 너잖아. 난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 이 여자애와 계속 대화를 했다. 한 30분 정도 한 것 같다. 경찰을 부르자는 얘기가 나왔다. 그것도 저 살인마 입에서 말이다.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바로 경찰과 구조대에 통화를 했다. 3분만 버티란다. 알겠다고 하고 끊었다. 그리고 여자애랑 나는 서로 대각선 끝에서 칼을 들고 바라만 보며 서 있었다. 정전이 됐다. 난 칼을 마구 휘둘렀다. 무언가가 또 내 칼에 베었다. 아까랑 똑같은 감각이 내 손에 느껴졌다. 번개가 쳤다. 역시 내 눈앞에는 그 여자애가 아니라 경찰이었다. 그리고 불이 들어왔고 난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 이런 젠장 당했다. 지금쯤 여자애는 날 보며 시굽고 있으려나 하고 여자애를 봤다. 여자애는 피범벅이 된 채로 죽어 있었다. 나는 경찰들에게 포위를 당했고 칼을 내려놓으라며 내게 총을 겨누었다. 난 그대로 연행이 됐고 경찰에게 끌려갔다. 안녕하십니까? 아침 뉴스의 김근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대학교 MT에서 한 학생이 술에 취한 채 흉기난동을 벌여 5명이 사망을 하였고 경찰 1명이 순직하였습니다. 그는 평소 친구가 없었고 말수도 적은 편이었으며 5번째 이야기 성형외과. 다음 일정은 네, 2시 반에 상담 예약이 있고요. 대기 중인 환자분들 순번은 47번까지 있습니다. 그래, 나가봐. 민혁이 사무적인 어조로 대답하자 어딘가 모르게 위화감이 풍기는 얼굴을 가진 간호사 하나가 민혁의 사무실을 나간다. 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민혁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마른 토스트를 억지로 입안에 쑤셔 넣었다. 성형외과 전문의. 좀 더 구체적이고 속된 표현을 더한다면 강남에 잘 나가는 성형외과 전문의. 이것이 강민혁이라는 남자의 현재 타이틀이었다. 그는 환자가 아닌 고객을 다루는 미용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이다. 민혁의 병원은 이미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고 있을 정도의 큰 병원이었다. 유명한 대학병원의 성형외과 부장인 아버지를 둔 덕택이었다. 그러한 아버지의 입김이 닿아 한 유명 아이돌 스타가 민혁의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작은 보형물 하나를 집어넣는 작은 수술이 민혁을 명의로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런 민혁의 하루는 생각보다 단조롭게 흘러갔다. 대부분의 일정이 견적만 뽑아보는 흥미 위주의 찌르기식 상담이었고 실제로 수술 일정이 잡히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이다.
민혁은 이러한 환경에 너무 오래 노출된 나머지 조금이라도 강도가 커지는 수술은 아예 손도 댈 수 없게 되었다. 민혁은 너무 오랫동안 수술 경험이 없었던 것이다. 그날도 쌍꺼풀 수술한 건 상담 14건의 의미 없는 하루를 마치고 민혁은 빗기 하나 서리지 않은 새하얀 가운을 정리하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이미 퇴근한 상태. 잡다한 서류 뭉치를 정리하던 민혁은 낯선 느낌을 받았다. 고개를 들자 본 적 없던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어느새 인기척도 없이 들어와 민혁의 앞에 앉아 있었다. 상담 좀 받아도 될까요?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한 민혁은 그 그로테스크한 풍채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정상임을 깨닫고 애써 평정을 되찾으며 일그러진 미간을 펴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지금 간호사 분들이 간호사는 필요 없어요. 당신이 의사잖아요. 창백한 몰골의 여자는 민혁의 말을 막아서며 두 눈을 축혀 올렸다. 자세히 본 그녀의 얼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다. 움푹 들어간 두 눈은 탁한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비정상적으로 꺾여있는 코는 제 기능을 할 수는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볼 정도의 기이한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사과 껍질이 말라 붙어있는 듯한 모양을 한 저것이 입술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때 민혁은 토악질을 하려던 것을 간신히 참아내었다. 그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화스러운 반지를 낀 각다기 같은 손을 가방에 넣더니 이윽고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엔 모 그룹의 한 아이돌 스타가 노래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완전히 똑같이 되진 않더라도 지금보단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민혁은 항상 말하던 애매한 답변을 그대로 읊조렸다. 그러자 그녀는 사과 껍질 같은 입술을 실룩이기 시작했다. 그리곤 연이어 그 입술에서 당치도 않은 발언이 이어졌다. 똑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민혁은 리모컨을 조작하여 자신의 MI 시동을 걸었다. 푹신한 시트에 걸터앉은 진민혁은 이마를 짚으며 괴로운 표정에 휩싸였다. 물론 어느 정도 진보는 되겠지만 똑같이 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실례네요. 이 여자하고는 1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체형부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돈은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어디를 얼마나 고치든 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자신이 없으신 모양이군요. 민혁은 잠깐 자존심이 상한 탓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아들인 자신에게 무척이나 화가 나버렸다. 다음 주 지금과 같은 시간에 오겠습니다. 그녀의 섬뜩한 목소리가 달아오른 민혁의 가슴을 채찍질하고 있었다. 민혁은 급하게 일정을 진행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녀가 오기 전에 모든 업무를 끝내고 퇴근해야만 했다. 더디게 움직이는 시계바늘이 야속할 뿐이었다. 이제는 뒤늦게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늦어버린 것이다. 민혁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로소 대기실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순간 그의 시야에 있어서는 안 될 불순물이 탐색되었다. 그녀는 예상을 깨고 약속 시간 1시간 전부터 도착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윽고 모든 간호사가 퇴근하고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자신이 있는 방으로 느릿느릿 걸어왔다. 수술대에 누워있는 그녀의 얼굴은 이미 자신의 메스질로 빛을 값을 한 모습. 의사에게 있어서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 메스질인데 민혁은 사시나무 떨리듯 바들바들 떠는 손으로 메스질을 했으니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그나마 업무 시간 이후에 있을 수 없는 단 한 명만이 진행한 수술. 과장된 앞트임. 게다가 사이즈가 큰 보형물을 삽입한 나머지 원형보다 더욱 뒤틀려져 있는 코, 퉁퉁 부은 입술은 안쪽 절개만 한 뒤 손쓸 방도가 없어 다시 봉합해 둔 것이 전부였다. 수술은 대실패, 아니 수술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었다. 이 사실이 외부로 흘러나간다면 자신이 쌓아 올린 부와 명예가 실추될 것이 불앞의 나방만큼 훤한 것이었다. 민혁은 흐려지는 이성을 간신히 부여잡고 붕대를 집어들었다. 정신이 드십니까? 예, 어디 계시죠? 여기 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진통제를 투여했지만 곧 있으면 약간의 고통이 수반될 것입니다. 거울을. 워낙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눈까지 붕대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출혈이 많았기 때문에 일주일은 입원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잠시나마 선생님의 능력을 의심했었어요. 그럼 편히 쉬십시오. 녹슨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그녀는 얼굴 전체가 따끔거려 견딜 수 없는 통증에 휩싸였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만을 품고 왔던 그녀에게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장작 12시간을 앓은 후에야 공복감을 호소할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얼굴 전체에 덮인 붕대 때문에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일순간 위와 감, 병실에선 들을 수 없는 딱딱한 메아리가 벽을 타고 울렸다. 이상하리만큼 거친 실내 공기. 매캐한 매연 속에서나 마실 수 있는 공기. 그녀는 불안감을 느끼곤 얼굴의 붕대에 손을 갖다 대었다. 불타는 듯한 통증에 발끝까지 저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의 붕대를 뜯어내었다. 시뻘건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힘겹게 뜬 두 눈에는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다른 것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감옥과도 같은 창살 사이로 미비하게 들어오는 빛. 얼핏 보이는 사람들의 발. 그녀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맞은편에 있는 커다란 거울에 다가갔다. 김이 서린 거울을 닦아낸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얼굴 전체에 크게 그어진 흉터. 그 흉터를 중심으로 자잘하게 이어진 칼자국엔 새하얀 은고제만 가득 발라져 있었다. 하얀 세라믹의 보형물은 코를 뚫고 나와 처참한 몰골이었고 절개와 봉합을 반복한 듯한 왼쪽 뺨엔 염증으로 인한 수많은 종기들과 실리콘이 부실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자신의 발치에 떨어져 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주워든 그 종이는 자신이 가져온 아이돌 스타의 사진이었다. 사진은 자신이 가져왔던 때와는 다르게 수차례 커터칼로 난도질되어 있었다. 사진 뒤에 붙어있던 접착성을 잃은 포스트잇이 나부끼며 그녀의 말 밑에 떨어졌다. 고개를 숙여 그 내용을 확인한다. 이젠 똑같이. 더 이상 눈꺼풀이 없는 그녀의 눈에서 안구가 끈적한 소리를 내며 흘러내렸다. 6번째 이야기. 플라토닉. 지훈아, 나는 커서 너랑 결혼할 거야. 어리둥절한 지훈의 표정을 보니 많이 당황스러운가 보다. 지훈은 크고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머리를 갸웃거린다. 너 바보야? 결혼은 여자랑 남자랑 하는 거야. 남자끼리는 결혼 못해, 멍청이야. 그리고 나는 수연이랑 결혼할 거야. 그 일이 있은 후 유치원에 소문이라도 났는지 매일같이 아이들은 나를 놀리고 괴롭혔다. 어린 나이에 나는 무엇을 잘못한 건지 조차 짐작하지 못했고 항상 울기만 했다. 시간이 지나 작은 동네에 살았던 나는 유치원에 같이 다녔던 아이들과 같이 초등학교를 입학하였다. 유치원 때와 다름없는 학교 생활이었다. 굳이 달라진 게 있다며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졌고 나는 내가 왜 괴롭힘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았다는 것 정도. 오늘도 어김없이 지훈이 나를 불렀다. 게이 새끼야, 오늘은 얼마 가지고 왔냐? 오늘은 용돈 받지 못한 나는 고개를 쳐받고 발만 쳐다봤다. 아, 이 새끼가 너 때문에 오늘 내가 PC방을 못 가잖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훈은 무차별적으로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사실 지훈보다 덩치가 있고 키가 큰 나는 지훈의 폭력이 그렇게 아프거나 하진 않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지훈에게 대들거나 반항하지 않았다. 한참 욕을 하며 나를 때리던 지훈이 갑자기 하던 행동을 멈추고 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왔다.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수연이 서 있었다. 수연아, 명. 머리띠가 잘 어울린다. 지훈은 수연에게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건넸다. 수연은 그런 지훈을 한심한 듯 쳐다보았다. 박지훈, 넌 아직도 윤호 괴롭히니? 한심하다 정말. 그게 아니라 수연아, 너도 알잖아. 이 새끼 나랑 결혼한다고 했던 거. 그게 언제적 얘기니? 유치원 때 뭣도 모르고 한 말을 아직까지. 내년이면 중학생이야. 제발 철 좀 들어라. 윤호야, 가자. 항상 이런 식이었다. 지훈은 나를 괴롭혔고 어떻게 알았는지. 항상 와서 지훈에게 충고하고 나를 챙기는 수연. 알았어, 안 그럴게. 수연아, 학교 마치고 우리 집에 떡볶이 먹으러 갈래? 윤호도 가면. 저 게이새. 아니, 윤호는 왜? 싫으면 나도 안 갈래. 이날부터였던 것 같다. 우리 셋이 20대 후반인 지금까지 함께 어울려 다닌 게. 윤호, 이 새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잠시 추억 잠겨있던 날 지훈이 불렀다. 아, 긴장했나봐. 긴장할 만도 하지. 너랑 수연이 결혼한다니
내 첫사랑 수연아. 하여간 수연이 걔도 참 대단해. 어릴 때부터 널 좋아해서 나를 그렇게 거절했다니. 왜 또 그래? 야야 오해하지 마라. 지금은 전혀 아니니까. 그래도 임마 진짜 잘 살아야 된다. 걱정도 팔자다. 아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할 말 있으니깐 잠깐 시간 좀 내. 알았어 이따 보자. 식장에 들어가 떨리는 마음으로 수연을 기다렸다. 사회자의 신부 입장이란 말과 동시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연이 다가왔다. 볼에 홍조를 띠고 쑥스러운지 고개를 살짝 떨군 수연의 모습이 한 송이의 청초한 백합 같아 보였다. 긴장되는지 살며시 떠는 수연의 손을 살포시 잡았다. 정신없는 결혼식을 끝내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를 타기 전 지훈이 나를 불렀다. 잠깐 시간 내라니깐 뭐가 그리 급해서 벌써 가려고 하냐? 아 미안 깜빡했다. 정신이 없어서. 어지간하겠냐. 아, 너 혹시 대학 다닐 때 지은이 기억해? 지은이. 아 기억나 근데 왜? 나 지은이랑 만나기로 했거든. 너네 신혼여행 다녀오면 2대2 커플로 한번 모이자. 이 얘기하려고 불렀어. 어서 가봐 수연이 기다린다. 아 그래 알았어. 그때 봐. 우선 나간다. 나는 신혼여행으로 떠난 지 하루 만에 비밀리에 귀국했다.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아 여기인가? 기억이 맞아야 될 텐데. 나는 어느 빌라 우체통을 뒤적거렸다. 오 빙고. 맞게 잘 찾아온 내 집에 있어야 될 텐데. 딩동딩동. 초인종이 울리고 내가 기다리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이 잘 풀릴 듯한 예감이 들었다. 문이 살짝 열리자마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누구세요? 윤호. 윤호니. 대답 대신 지은의 입을 막고 준비해온 칼을 목에 대는 걸로 간단히 지은을 제압했다.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이다. 빠르게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된다. 지은을 부엌 의자에 앉혀 손발을 묶고 입엔 청테이프를 붙였다.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는 듯 쳐다보는 지은. 소리 지르면 이 자리에서 그냥 찔러 죽일 거야 알겠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지은의 입에서 청테이프를 떼어주었다. 왜 이러는 거야?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라 사랑을 지킨다고 해두자. 수연이가 왜? 지은아 오랜만에 너랑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없네. 넌 내 계획상에 없었거든. 다시 지은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조용히 가스 밸브를 열었다. 물론 가스가 새어나올 만큼 흠집을 내어놓고 말이다. 이제 은박지가 들어있는 전자레인지만 돌려놓고 공항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발버둥 치는 지은을 뒤로 하고 전자레인지를 돌렸다. 지은아 그럼 잘 있어. 나중에 보자. 빌라를 나와 택시를 잡았다. 택시를 타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 터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어이구 저기 저 집에서 불난 것 같은데. 아저씨 제가 바빠서 그런데 좀 빨리 공항으로 가주세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머리 아픈 일을 해결한 듯한 안도감에 자꾸만 웃음이나 참는다고 입에 경련이 오는 것 같았다. 그나저나 생각보다 결혼 생활이 짧아질 것만 같다. 7번째 이야기 살인마. 한 살인마가 있습니다. 그 살인마는 지금까지 25명을 잔인하게 죽인 희대의 살인마입니다. 그는 또 살인에 망설임을 두지 않고 경찰을 농락하는 짓을 즐겼습니다. 그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살펴보자면 15번째 살인을 뽑을 수 있겠네요. 15번째 살인은 전 국민을 충격으로 빠뜨린 사건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기획사 AM에 들어가 가장 높은 주가를 장식하고 있던 그룹 시아라의 멤버 박예쁜 양을 잔인하게 전기톱으로 살해하였습니다. 그의 살인 행각은 이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기톱으로 몸의 곳곳을 후비며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CCTV가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진정한 사이코패스라 일컬을 수 있겠네요. 여하튼 그는 잔인하게 박예쁜 양을 죽인 후 그녀의 손가락을 씹으며 CCTV를 보매씩 묻고 나갔습니다. 이 살인사건으로 전 국민은 쇼크에 빠졌으며 소속사는 하락세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를 잡기 위해 모든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서울 전부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찰을 비웃듯이 서울을 손쉽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이 아닌 경찰 병력이 집중되어 있는 AM 소속사의 길을 지나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분장을 했고 경찰은 그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울을 빠져나간 뒤 살인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아니 즐기고 다녔습니다.
한 한적한 마을로 데려가 마을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뒤 목을 전기톱으로 잘라 마을 파출소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역시 그 마을은 뒤집히고 서울에서 많은 경찰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고 구경꾼 행세를 하며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았습니다. 경찰이 마을 사람들의 진입을 막자 직접 나서서 경찰에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시간을 좀 늦긴 뒤에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25번째 살인이 일어났다고 뉴스에 뜨더군요. 우리나라 경찰은 참 웃깁니다. 이런 희대의 살인마를 아직도 못 잡는 걸까요? 국민들은 불안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능력한 경찰을 욕하며 말입니다. 어차피 자신이 살인마의 손에 걸려 죽을 확률은 5천만 분의 1인데 국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를 잡지 못한 책임을 물어 몇몇 경찰청장이 경질되었죠. 그가 앞으로 살인 몇 번만 저지르면 이번에 새로 취임된 경찰청장도 사퇴 아니면 경질이 될 겁니다. 그나저나 당신은 왜 오십니까? 살려주세요. 제발. 당신은 정말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운을 탓하십시오. 아니면 로또에 당첨하신 거라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먹으십시오. 5천만 분의 1이란 확률은 로또 당첨 확률보다 극한 확률이죠. 하여튼 저의 26번째 살인 대상자가 되신 걸 환영합니다. 그나저나 당신이 죽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슬퍼할까요? 당신의 장례식에 한번 가보고 싶어지네요.